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수TV로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침 시간대에는 NBA 여러 결장자들 같은 거 확인해가지고 기준 좀 변경되는 거, 그런 것들 살피면서 이제 결장자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결장뿐 아니라 수치적인 영향력들, 그런 것들도 좀 체계화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7시에 시작하는 생방송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샬럿 대 클리블랜드 경기 할 텐데, 지금 뭐 샬럿은 계속해서 제가 뭐 라멜로나 브리지스가 빠지면은 이 언더오버적으로 언더로 많이 간다, 25점이나 그 전에 비해서 언더로 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드리고 있는데, 직전 경기는 근데 언더가 안 떴습니다. 뭐 상대가 워낙에 셌었어요. 뉴욕 닉스를 상대를 했는데 뉴욕 닉스 원정에서 또 101득점에 그쳤습니다. 지금 라멜로가 빠지고 있는 계속해서 이런 경기들 동안 최근에 6경기 84, 94, 98, 104, 104, 101 이런 식으로 샬럿은 득점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그날은 이제 뉴욕 닉스가 좀 폭발을 해가지고 125실점이나 하는, 그래가지고 오바가 났었는데, 어쨌든 샬럿의 공격은 잘 안 풀리고 있다. 얘네들이 좀 상대랑 비비려면은 최대한 수비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시점에 있는데, 오늘 상대하는 클리블랜드도 굉장히 빡센 팀이죠. 직전 경기는 덴버라는 서부의 강호를 상대로 뭐 좋은 경기를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보스턴한테 좀 이렇게 비등비등 하다가 3쿼터 때 끌려갔는데 그거를 4쿼터 때도 역전을 해냈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의 폼은 나쁘진 않다고 보여요. 시즌 초반처럼 막 엄청나게 연승 달리고 이러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클리블랜드도 최근에 뭐 애틀랜타한테 질 때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된 최근 5경기 동안에는 사실 득점이나 공격 지표도 눈에 띄게 좋지는 않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작년처럼 그런 단단함도 많이는 안 보여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클리블랜드는 사실 좀 흔들리고 있다고는 봐야 될 거는 같아요. 대신에 이것도 역시 보시다시피 샬롯이 최근에 공격 지표가 워낙에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글쎄 클리블랜드 맞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갈란드나 미첼 같이 이렇게 앞선에서 슬래셔 같은 애들이 샬롯의 앞선에, 특히나 미치치 같은 애들이 얘가 좀 굼뜬 편이거든요. 수비가 좋은 선수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클리블랜드 정도 되는 팀이 앞선을 막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클리블랜드를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언제나 샬롯 홈이라면은 이것도 꽤나 빡빡하긴 하거든요. 작년에 샬롯이 클리블랜드를 뭐 2번이나 잡았던 이런 전력이 있었어요. 뭐 그 중에 한 번은 리그 마지막 경기여가지고 이미 클리블랜드 수준이가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고 중요하지 않은 경기이긴 했지만은, 그 전에도 홈에서 클리블랜드를 한번 잡았었거든요. 그때는 뭐 미첼이 없긴 했지만은. 그래서 마냥 클리블랜드의 이런 핸디가 편하진 않아. 샬럿은 오늘도 좀 저득점일 것 같은데 클리블랜드가 얼마나 넣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뭐 클리블 사이드로 보기는 보고, 저는 219.5 정도면 오바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샬럿이 점수가 참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따지고 보면은 클리블랜드도 얘네들도 막 상대를 엄청 막 잡아먹는 그런 수비가 좋은 팀까지는 아니거든요. 워싱턴 상대로 87실점, 되게 적은 실점을 이렇게 하면서 대승을 했던 경우가 있지만은, 그 외에는 거의 뭐 모든 경기에서 117점 이상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과연 샬럿이 얼마나 클리블랜드 상대로 점수를 넣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긴 한데, 저는 샬럿이 그래도 100점 고지를 넘어준다면은 마행을 당하더라도 클리블랜드가 꽤나 점수 뽑고 이 정도 점수는 좀 내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올 대 오클라호마 경기. 지금 얘네들도 맞대결상으로는 오클라호마가 7연승 중이에요. 특히나 이제 작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오클라호마가 4대 0으로 수입을 했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뭐 자이언도 빠지고 이랬었는데, 지금도 뭐 자이언이 없는 시점이기는 해요. 이게 뉴올리언스가 직전 경기 때 9연패를 극복을 했습니다. 피닉스 정도면 그래도 꽤 까다롭긴 한데, 듀란트가 없어도 그래도 뉴올리언스가 잡았었죠. 클러치에서 이 허브 존스의 블락 같은 것들로 통해가지고. 지금 뉴올리언스가 보시다시피 애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잉그랜도 뛰고 허브 존스도 복귀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여전히 핵심 로테이션 애들 중에서는 알바로나 자이언이 없다, 이런 게 거슬리기는 해요. 그래도 뭐 다른 때보다는 뉴올리언스가 슬슬 좋아지고, 뭐 직전 경기는 머레이 같은 애들도 야투 같은 게 꽤 회복을 하면서 앞으로는 뉴올은 좀 좋아질 일만 남긴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상대가 오클라호마다. 너무 빡센 상대죠. 오클라호마가 작년같이 공격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여전히 수비는 지금 뭐 거의 뭐 리그 1위 수준이거든요. 뭐 분명히 이제 뉴올은 여기 있는 뭐 공격 지표가 안 좋은 거, 수비가 실점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애들이 많이 빠졌을 때 그런 게 섞여 있어가지고, 사실 뉴올리언스 최근 6경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는 한데, 어디까지나 오클라호마가 작년에 뉴올리언스를 그 플레이오프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100점 미만으로 막으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했거든요.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올 시즌 맞대결 때도 106대 88 무난하게 승리하기도 하고, 이거는 과연 뉴올리언스가 애들이 많이 좀 돌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오클 상대로 비빌 수 있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뭐 상성 같은 것도 생각 좀 해보고 특히나 오클라호마 상대로는 애들이 인사이드 진입을 어려워해가지고 좀 이제 외곽 슈팅으로 몰아 제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근데 사실 뉴올리언스가 뭐 직전 경기는 그렇다고 해서 3점이 아주 잘 터진 것도 아니기도 했었고 저는 오클라호마가 수비가 꽤나 잘 통할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언더라든지 오클사이드 이렇게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워싱턴 대 덴버 경기. 글쎄 이거는 워싱턴이 너무 별로예요. 지금 구단의 최다 연패 기록. 원래 16연패가 연패 기록인데 그거랑 현재 타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만약에 지게 되면은 신기록을 쓰게 되는 셈이에요. 연패 쪽으로. 그만큼 워싱턴의 상태가 좋지 못한데 지난번 경기랑 마찬가지로 댈러스한테 30점 차 넘는 대패를 했는데 그때랑 똑같습니다. 오늘도 결장자가 엄청 많아요. 이제 기존 결장자였었던 뭐 쿠즈마라든지 뭐 사딕 베이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브록던도 빠지고 뭐 키션 조지, 키스퍼트 이렇게 그래도 한 20분 가량을 굴려줄 수 있는 이런 애들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난다. 아무래도 워싱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시점으로 보이고 가용 자원들도 적은 편이고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덴버 사실 요키치가 복귀를 했는데도 지금 전적이 그냥 반반입니다. 요키치 복귀한 7경기 동안 3승 4패. 요키치가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덴버가 좀 이렇게 좀 승리를 많이 챙겨가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것도 좀 변호를 하자면은 그동안 상대했던 애들이 댈러스, 레이커스, 뉴욕, 유타, 클리퍼스, 골스, 클리블랜드 되게 어려운 애들만 많이 상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뭐 유타도 원정이었었고 그때 승리하긴 했지만은 상대 전적이 좋았던 레이커스나 골스를 사냥했던 것들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상대하는 워싱턴은 여태까지 덴버가 상대했던 애들보다는 훨씬 더 쉬운 상대로 보이기는 해요. 뭐 내일은 이렇게 머레이가 빠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뭐 자료 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자 내일 만약에 머레이가 빠진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뭐 보면 되겠죠. 머레이가 없었을 때도 나름대로 요키치가 뛰기만 하면은 덴버는 잘 나갔던 편이에요. 플러스로 지키고 있고 둘 다 뛰면은 가장 베스트고 근데 만약에 이제 머레이는 뛰는데 요키치는 없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갑니다. 일단은 그리고 요키치나 머레이가 동시에 코트 위에 있을 때는 그 오펜시브 레이팅이 거의 막 130 가까이 찍힌단 말이에요. 이 머레이가 만약에 요키치가 없다 20점이 감소를 합니다. 20점이 물론 뭐 수비적으로는 조금 좋아지는 게 있다곤 하지만은 머레이는 한마디로 그냥 옛날같이 플레이오프에서 막 무쌍 찍고 그랬던 시절은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요키치 바를 많이 받는 선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내일 사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머레이가 안 나와도 크게 뭐 덴버한테 아쉬운 점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뭐 워싱턴이 어쩌면 비빌 수도 있겠죠. 덴버도 원정에선 조금 어설픈 팀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현 시점에서 워싱턴이 다른 때보다도 막 덴버한테 비비던 그런 시절보다도 전력이 많이 다운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덴버 사이드로 좋게 보고 231.5는 좀 언더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나 워싱턴이 지난번 경기들처럼 많은 득점을 내지 못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덴버가 그렇다고 해서 막 댈러스처럼 워싱턴을 막 130점, 140점 이렇게 때려 박으면서까지 패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 대 디트로이트 경기인데 저는 뭐 요즘에 맨날 그런 얘기들을 해요. 뉴욕이 배팅하기에 좋은 팀이 아니다. 분명히 저는 뉴욕을 좋게 봐요. 제가 좀 팬이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이 경기마다 이 야투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작년처럼 막 솔리드하게 수비로 상대를 일단 압사시켜 놓고 그 다음에 공격은 뭐 브런슨한테 의존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실 작년보다 수비가 많이 안 돼요. 그리고 공격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좀 좌우되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이 그렇게 선택하기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뭐 내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런 브런슨의 출전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제일런 브런슨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생각보다 작년만큼 큰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브런슨도 그래도 최소한 8, 9점 정도 이렇게 본인이 있을 때 확실히 뉴욕한테 갖다 주는 게 많은 그런 선수였었는데 지금은 한 5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5점에서 6점 정도. 대신에 뭐 이렇게 특히나 공격 부분에서 얘가 있는 게 한 8점가량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고 만약에 뭐 브런슨이 빠지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언더 쪽으로 가는 것들 한 10점가량 언더로 갈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네요. 난 뉴욕이 아쉬운 게 지난번 경기도 분명히 대승을 거둔 경기였었는데 그 경기에서 미칼이 2분밖에 안 쉬었거든요. 46분을 뛰었어요. 나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막 무난하게 대승하는 경기는 좀 애들을 좀 풀어주고 벤치 좀 이렇게 좀 굴리면서 좀 테스트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샬럿한테 24점을 앞선 경기였는데 그거를 그냥 주전들을 많이 갈아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다 보니 브런슨이 지금 캐셔너블이 붙어있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뉴욕이 제가 뭐 야투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록 자체는 되게 좋게 찍혀요. 최근에 6경기 동안 5승 1패이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뭐 야투 기복이 종종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그렇다고 많이 지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기록들이 많이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디트로이트는 아무래도 이게 제일 거슬립니다. 뉴욕이랑 디트로이트가 상대 전적이 어마어마해요. 디트로이트 상대로 1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15연승. 마지막 패배가 지금 거의 한 5년 전이니까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디트로이트한테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셈이고, 오늘은 또 홈이죠.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리고 아무래도 디트로이트도 얘네들도 시즌 초반에는 좀 실점 수치가 낮았는데, 그런 것들이 얘네가 수비를 잘해서라기보다는 템포가 느려가지고 본인들도 천천히 하고 상대팀도 최대한 좀 늦추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라인업 보면은 뭐 커닝햄이나 아이비, 팀 하더웨이 주니어 앞선 수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 듀렌 같은 애들이 나름대로 좀 빵빵하고, 옆에 있는 뭐 해리스도 지원이 조금 되고, 벤치에서 나오는 뭐 스튜어트 이런 애들이 좀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디트로이트가 좋은 수비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올 시즌 전체로 따졌을 때 뉴욕은 득점은 전체 5등, 야투나 3점은 전체 2등 수준으로 제가 야투 기복을 지적을 많이 했었어도 그래도 터지는 날이 많은 편이긴 했었어요. 저는 뭐 뉴욕 사이드에다가 뭐 223.5면은 오바 쪽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디트로이트도 많은 실점과 더불어 경기당 점수가 꽤나 나고 있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토론토 대 이제 댈러스 경기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토론토의 홈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 홈이랑 원정에서의 성적 편차가 가장 큰 선수 RJ 바레스로 나옵니다. 올 시즌에 이 친구가 원정에선 19.4점밖에 못 넣었는데 홈에서는 30득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이랑 원정이랑 차이가 11점이나 나는 선수라고 해요. 근데 뭐 얘도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 같이 굉장히 빡센 수비팀을 만나가지고는 야투가 제대로 부러졌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기록이 조금 안 좋았을 텐데, 어쨌든 토론토는 일단 홈발을 좀 많이 맞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런 자유투를 얻어내는 게 원정에서는 리그에서 거의 뭐 뒤에서 세 번째 정도로 자유투를 못 얻어내지만은 홈에서는 뭐 가장 많이 얻어낸다. 토론토의 색깔이 상대팀의 인사이드로 파고 들어가지고 좀 최대한 비비는, 드라이브인 많이 하고 리머텍을 노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유투가 좀 많이 얻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전술을 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또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 언더오버 차이도 꽤 있거든요. 토론토가 홈으로 오면은 득점이 일단은 한 6점가량 많아지고 실점도 한 3점가량 많아져요. 그래서 거의 한 10점가량 원정에 대비해서 홈에서는 좀 점수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는 요즘에 6연승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최근에 11경기 동안 10승 1패예요.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돈치치가 빠졌던 경기도 한 5경기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도 돈치치가 없을 때 얘네들이 굉장히 잘 싸웠었죠. 마이애미한테 딱 한 번 졌는데 그것도 연장 가가지고 졌던 경기였었거든. 그때 사실 어빙이 좀 이제 몸 상태도 질병적인 이슈로 안 좋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되게 잘 싸웠었습니다. 돈치치가 없었을 때도 댈러스는 충분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돈치치가 복귀하고 나서 3경기 동안 득점이 137, 121, 137 이렇게 찍히고 있다 보니까 돈치치는 지금 공격이 대폭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침 뭐 토론토가 그렇게까지 뭐 좋은 수비팀으로 보이지 않기도 하고, 댈러스가 과연 여태까지 보여준 것처럼 좋게 공격이 돌아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될 거는 같은데, 뭐 댈러스 요즘에 6연승 하는 동안 지표가 굉장히 좋게 찍힙니다. 이렇게나 득점 뽑는 거라든지 뭐 야투나 3점 전부 다 훌륭하고, 수비도 저는 뭐 라이블리가 이렇게 코트 위에 있을 때는 꽤나 잘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었고요. 저는 뭐 댈러스 사이드로 좋게 보고, 그리고 오바 지난번처럼 토론토가 막 오클라호마한테 92점에 그쳤던 것처럼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어지간하면 오바 쪽으로 보고 싶은 경기예요. 자,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멤피스 경기입니다. 지금 동서부에서 굉장히 빡빡한 팀들의 대결이에요. 지금 둘 다 동서부 2등 팀의 대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보스턴이 굉장히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원래부터 센 팀이긴 했지만은 홈에서는 특히 6연승 중이기도 하고, 올 시즌에 또 백투백인데 백투백도 약하지 않았어요. 4전 전승입니다. 대신에 뭐 선수 관리들을 좀 해준다. 드루도 쉴 때가 많았었고, 화이트, 브라운, 테이턴, 포르징스 최근에 4경기 중에 다 한 번씩은 쉰 애들이거든요. 보스턴이 내일도 백투백이기 때문에 과연 100%로 이말런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는 멤피스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운 팀이죠. 단순히 2위뿐만 아니라 멤피스는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 공격도 잘 돌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템포가 굉장히 빠른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란트 같이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좀 보여요. 일단 기본적으로 멤피스는 수비가 좋은 팀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베스트 디펜시브 레이팅 바이 포워드 디스 시즌, 한마디로 포워드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이 가장 이런 디펜시브 레이팅이 좋냐고 따졌을 때 1등이 이제 조나단 아이작이고, 멤피스의 브랜든 클라크가 3등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 시즌 또 부상도 많아가지고 풀 경기를 뛴 건 아니지만은
원래부터 이제 브랜든 클라크는 자책주 옆에서 좀 이제 언더사이즈 센터 역할을 보기도 하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굉장히 좋게 찍힙니다. 이거는 뭐 팀적인 수비가 좋기도 하고 자책주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자책주. 지금 올 시즌에 가장 낮은 야투 허용률을 보이는 친구가 누구냐? 한마디로 이 자책주랑 매치업이 됐을 때 상대팀의 이런 공격수들이 야투율이 37.4%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가장 유의미한 수치로 지금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마디로 자책주는 올 시즌도 여전히 뭐 수비왕을 받았던 경력도 있고 굉장히 좋은 수비수다 이런 소리예요. 물론 이제 그 보스턴 같은 경우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그 인사이드보다는 3점 슛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는 좀 자책주 같은 애들이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충분히 자책주는 뭐 인사이드뿐만 아니라 외곽에서도 미스매치 대응도 잘 되고 브랜든 클라크도 그런 유형이죠. 전방에 뭐 모란트 같은 애들도 사실 이미지랑은 다르게 굉장히 수비 성실하게 하는 친구예요. 한마디로 멤피스는 수비적인 구멍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자 멤피스가 지금 뭐 득점 잘 뽑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보면은 그 야투율이라든지 3점슛 성공률에 비해서는 득점 순위가 꽤나 높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이런 야투 방울, 야투나 3점을 되게 잘 차단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는 실점이 꽤 많잖아요. 멤피스의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고 상대팀한테도 많이 허용을 한다. 이래가지고 높게 찍히는 거고 마진 보면은 최근 6경기 동안 마진이 거의 뭐 한 12점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멤피스는 굉장히 단단한 팀이다. 그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보스턴은 굉장히 빡센 상대고 멤피스가 또 이제 원정이다. 이런 것들이 거슬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보스턴이 집중 경기 때 미러키랑 좀 빡센 게임을 하고 오기도 하고 백투백이면은 멤피스의 플랜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멤피스의 색깔을 생각하면은 236.5면요 보스턴이 일단은 뭐 최근에 득점도 조금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좋은 수비팀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얘네 둘 다 올 시즌 평균적으로 121득점 둘 다 리그 2위 수준의 이런 경기당 평균 득점을 보이고 있는지라 저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애미 대 피닉스 경기 있는데 일단 이건 피닉스가 듀란트가 빠진 게 너무 커 보여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맨날 얘기하는 게 올 시즌 초반에 피닉스가 굉장히 좋은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9승 1패인가 10승 1패를 달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전부 다 접전이었었고 클러치에 듀란트가 벌어다준 승리가 굉장히 많았었다. 근데 바로 이제 다음에 듀란트가 결장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6경기가 7경기 동안 피닉스가 1승 5패, 1승 6패 그랬거든요. 듀란트가 없어지니까 공격도 크게 약화가 되고 수비도 안 됐다. 그나마 얼마 전에 듀란트가 복귀를 했는데 바로 이제 또 결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듀란트가 없는 거는 피닉스한테 타격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요즘에 여기 있는 지표상으로는 5경기 동안에 사실 높지는 않은데 대신에 야투 성공률 같은 게 괜찮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꽤나 잘 막았어. 보면은 피닉스는 점수는 생각보다 야투를 성공시킨 거 비해서 순위가 낮은 편이고 수비는 잘 막았는데 꽤나 이렇게 높더라고요.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닉스는 되게 좀 슛을 많이 안 던지는 팀이에요. 신중하게 쏘는 팀이고 대신에 좋은 야투율로 확실한 찬스를 노린다. 근데 수비적으로는 잘 막는데 왜 이렇게 실점이 많냐? 본인들이 공격한 거에 비해서 상대팀한테 야투를 되게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공격 자체는 한 83회? 그 정도로 시도를 했는데 상대의 야투 시도는 91.8회로 거의 한 7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비율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피닉스가 좀 좋게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대인 지금 마이애미는 버틀러가 또 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버틀러에 대해서는 종종 얘가 좀 소극적일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 경기마다 야투를 많이 던질 때도 있고 필요한 상황에는 본인이 직접 올라가기도 하고 자유투 빙 뜯기도 잘해주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버틀러가 뛸 수 있으면 충분히 마이애미한테는 플러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제 좀 저는 매번 얘기하는 거 테리 로지어를 벤치로 보내면서 여기에 제가 최근 6경기 가지고 왔는데 로지어를 벤치로 보내니까 기본적으로 수비가 일단은 좋아졌고요. 원래부터 뭐 공격이 좋지는 않은 팀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느리게 하는 팀이고 페이스가 느린 팀이라 가지고 천천히 하는 감이 있는데 로지어를 벤치로 보냄으로써 벤치 구간에서도 이런 볼이 잘 도는 것들이 보인다. 48분 내내 볼이 굉장히 잘 돌고 계속해서 좀 외곽에서의 이지 찬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는데 마이애미는 벤치에도 굉장히 좀 괜찮은 슈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벅스가 있고요. 알렉 벅스. 여기는 뭐 라르손이라든지 괜찮은 슈터들이 꽤나 있어가지고 피닉스보다는 저는 마이애미 쪽을 보는 게 옳다고는 생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20.5라는 굉장히 낮은 기준점을 받았는데 사실 언더오버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언더 쪽으로 보긴 할 텐데 언더오버는 뭐 안간이만 못한 것 같아. 저는 마이애미 쪽으로 좋게 볼게요.